이강민의 잡지사 12호로 10번째 페이지, 잡지사 필진의 특별한 분을 또 새롭게 모셨습니다. 러시아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이자 수원대학교 외국어학부 개원 교수로도 재직 중이신 방송인 벨야코프 일리아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일단 잡지사 구독자 여러분께 간단한 자기소개 겸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왔지만 지금 현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일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일리아 교수를 모르는 분보다 아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맞을 것 같은데 좀 익숙한 얼굴이기도 하실 텐데 네. 벨야코프가 성입니까? 일리아가 성입니까? 일리아는 이름이고 벨야코프는 성이죠. 그럼 우리랑 같네요. 성부터 앞에 붙이는 건가요? 러시아도? 그러니까 러시아는 정확한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이렇게 없나요? 불러도 되고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에서는 성이 앞에 와요. 그러니까 벨야코프 일리아 순이에요. 예. 보통 러시아 이름 보면은 이름이 굉장히 길어질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리아 교수님도 뭐 풀네임이 긴 풀네임이 따로 있으신가요? 따로는 없죠. 일리아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그게 풀네임이고 또 원래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그 풀네임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세 가지예요. 성, 이름, 그리고 부칭이라는 건데 부칭. 말 그대로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네, 이게 약간 좀 러시아 보수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나온 부분인데 네. 뭐 옛날부터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또는 서로에게 존중을 표하기 위해서 생긴 그런 호칭인데 네, 뭐 한국에 귀화하면서 부칭을 다 빼고 지금은 벨야코프 일리아입니다. 일리아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인이세요? 예, 그리고 귀화 이제 10년 차를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뭐 그렇죠. 네, 16년에 귀화를 했으니까 16년. 네, 8, 9년 향해 가네요. 네, 8년이 지났네요. 그렇군요. 네. 한국에 처음 오신 건 언제였죠? 2003년에 왔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오셨구나. 그때 뭐 학생 되셨나요? 네, 그때 처음에 이제 어학연수로 연세대 어학당으로 왔고요. 그래서 1년 어학당을 하고 같은 연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입학해서 석사 과정으로 졸업했죠. 그때 왜 한국에 오실 생각을 하셨나요? 뭐 특별한 관심이 있으셨는지? 한국에 특별한 관심은 없었지만 제가 이제 솔직하시네. 고등학교 때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외국어 시절부터 한 이제 영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또 다른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고3 때 대학교에 지원서를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외국어를 너무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졸보고 외국어학과 그게 어떤 언어든 간에 그래서 처음에 영어 영문학과에 지원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떨어져서 플랜 B로 이지망. 네, 2차로 이제 플랜 B로 보기 시작했는데 네. 아무래도 사는 데가 블라디보스톡이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우리 아시아권 국가들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리상도 가깝고 심리적인 거리도 그렇게 멀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그 당시는 우리 블라디보스톡이 극동국립대학교라고 동양과에 뭐 여러 가지 과들이 있어요. 뭐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한국어학과, 뭐 베트남어학과 골고루 다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학과는 이제 워낙 블라디보스톡 사람들이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요? 지원 안 하기로 했고 일본어학과랑 한국어학과랑 베트남은 안 했고 그때 뭐 필리핀인가 뭐 타갈로그인가 뭐 그때 지원을 했는데 된 게 일본어학과랑 한국어학과였어요. 근데 일본어학과는 워낙 이미지도 좀 고급지고 좀 등록금이 비싼 편이라 한국어학과는 그 당시는 아무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랐기 때문에 등록금 면제였거든요. 과별로 등록금이 차이가 있구나. 네, 과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볼 때 당연히 또렷했어요. 선택이. 한국으로 가라. 그렇구나. 후회 안 하시죠? 절대. 귀화까지 하셨으니까요. 네. 그건 그렇고 지난 화요일 밤부터 뭐 수요일 새벽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가 정말 멘붕이 왔습니다. 일리아 교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제 러시아에서 사는 분들은 이런 계엄이라는 개념이 좀 익숙한 편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어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얘기를 네. 시작하자면 계엄에 대한 익숙함이 없어요, 러시아 아 사람들이. 그래요? 계엄령이 내려진 것도 거의 없고 이게 2 음. 차 세계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고 이후에는 계엄령이 내려질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정도로 너무 러시아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뭔가 제 짧은 지식에서는 의외인데요. 약간. 약간 예. 의외로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예. 러시아에서는 그렇진 않고 심지어 지금도 러시아 전쟁 중이지만 음. 계엄령이 내려지진 않았어요. 음. 뭐 그 일부 지역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국경과 접근되어 있는 그 네. 지역만 일부만, 그것도 계엄이라기보다는 계엄도 이제 여러 단계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완전히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민간인들이 협조해야 하는 그 정도의 이제 계엄령이 내려져 이번에 뭐 비상계엄 이 정도는 절대 그 아니고. 정도는 아니고 예. 뭐 모든 게 폐쇄되고 뭐 줄판, 언론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막 계엄령이 내렸다, 막 군대가 어딘가에 국회로 들어갔다, 이 정도는 없었어요, 러시아에서. 그렇군요. 네. 이번에 한국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뭔가 약간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긴장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의 사건을 제가 예상하기도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그래도 거의 이제 2022년 대선 앞두고 유세 때 지금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 과연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실수를 하고 어떤 이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갖고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했을 예. 때 사실상은 지금 그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게 법조에 따르고 굉장히 이제 법적인 절차를 존중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네. 이번에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게 약간 막연한 예감이 있었어요. 있기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군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조금 또 좀 나간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지금 러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라의 지도자로 정보국, 그러니까 뭐 검찰, 경찰, 뭐 국정원 네. 이런 기관의 출신자를 절대 뽑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러시아 출신이시기 때문에 가지게 된 생각이신가요? 너무나도 지금 러시아 상황과 대한민국 상황이 비슷한 점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푸틴의 KGB 그렇죠. 그런 KGB 것과 요원이죠. 예, 그러니까 정보국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정보국 출신 분들은 아주 독특한 세계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은 나라의 운영에 적합할지에 대한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푸틴이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과 놓고 봤을 때 좀 기시감이 느껴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서두는 뭐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 금요일 이 시간에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우리 일리아 교수님과 함께 드넓은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텐데, 오늘 첫 시간은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발발 1000일을 넘겼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침공하면서 발발했으니까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는데,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셨나요? 발발 당시에? 발발 당시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죠. 예상을 못 하셨고. 러시아 국민들은 이번 전쟁을 지금 이렇게 3년을 넘기는 이번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러시아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나요? 알 수가 없죠. 설문조사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 내용을 보도하기 때문에 또 모든 언론사들이 폐지가 되어 있고 오로지 친정보 언론사만 남아 있고 정보에 이제 납할수가 된 그런 부분들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버텨가고 있고 뭘 생각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살아남을지에 우리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략 추측은 할 수는 있지만 뭔가 확실한 데이터를 기반해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러시아 현지에 살고 있는 뭐 가족, 지인, 친구 이런 분들이랑은 얘기를 안 해보셨나요? 뭐 일단 러시아에서 친구가 남진 않았어요. 이제 전쟁이 발발한 이후 네. 제 개인적인 친구들이 러시아를 다 떠났어요. 아, 러시아를 친구들이 다 떠나서? 네. 지금 러시아 남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도 해외에서 아마 한국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전쟁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싫어서 아니면 그런 상황이 싫어서? 그러니까 이유가 그 정확한 사람마다 이유가 좀 이렇게 다를 수 있긴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뭐 단순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 자기 러시아 국민으로서의 이런 정황에 대한 반대감이 커서 나는 이런 나라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나는 이런 정책에 이런 정치에 너무 반대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워낙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생활 수준이 많이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나간 사람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을 한 사람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돈 때문에 나간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아이 교육 때문에 나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선동성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매우 강해졌기 때문에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애들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 교육을 받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 얼마나 많이 떠났는지도 아시나요?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거 드문 경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러시아 인구의 비례에서 보면 당연히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게 러시아 주변국이나 아니면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이민으로 많이 가는 나라의 출입국 데이터를 보면 뭐 영주권 신청 건수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데이터를 보면 대략 최소 정말 보수적인 평가로 100만 명 넘었어요. 최소 100만 명이 이거는 정말 보수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정말 낮게 잡아도 100만 명 이상. 정말 거의 확인된 것만 100만 명이고. 나 이걸 몰랐네. 그 사실상은 현실은 훨씬 더 높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높을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아마 모를 텐데 뭐 그것도 여기도 또 이제 복잡해지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민 간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에 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이민으로 간 사람들은 무조건 뭐든 다리를 불태우고 막 그렇게 간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뭐 러시아에 남은 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부동산 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남을 수도 있죠. 아직은 이제 조국이랑 연결고리가 남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사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인데 뭐 가끔씩 러시아 가서 뭐 부동산도 뭐 장기 렌트를 내주거나 뭐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뭐 부모님을 뵙거나 뭐 등등등 이런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민자의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다른 문제고. 그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너무 다양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거의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나갔고, 이것도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100만 명이 뭐 러시아 인구가 1억 4천만 명 넘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100만 명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 어떤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 나갔냐 생각해 보면 중상층, 고학력, 고연봉 이런 사람들이 고전문 정말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떠났을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요.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떠날 돈이 없죠. 떠날 돈조차 없다. 떠날 돈도 없고 거기는 해외로 나가봤자 자기의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현지인들과 이제 경쟁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다 남죠.
그럼 고학력 고연봉 중상층들은 왜 떠나는? 더 이상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 예.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유. 나는 정쟁을 벌인 국가에서 살 수 없다. 네. 또는 그러니까 이런 이유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하락돼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내가 실감하고 있는 생활의 수준이 내가 원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떨어져서 굳이 내가 러시아 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IT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물리적으로 어디 사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만 그렇지. 있으면 되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많은 숫자로 우리 동남아로도 많이 와요. 뭐 태국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태국이나 아니면 발리, 그렇군요. 예, 인도네시아 발리. 거기 가서 살면서 계속 일을 하고 돈은 러시아에서 벌지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코인이든 뭐 통해서 이제 출금해서 이제 쓰는 그런 현상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수입에도 딱히 지장이 없고 심리적으로는 자기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러시아를 떠났다. 전쟁이 애초에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뭐 몇 가지를 콕 집어서 말하기도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한국인들 중 상당수는 한 요 정도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러시아 푸틴을 자극해서 그게 결국 전쟁 발발로 이어졌다. 일단 이거는 주 원인이 맞습니까? 이게 반반입니다. 반반? 네. 이게 왜냐하면 이 이유가 좀 제일 복잡한 이유부터는 꺼내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걸 많이 생각하실 근데 거예요. 이게 이제 진심 반 거짓말 반인데, 네네.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푸틴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막기 위해서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할 상황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이제 러시아 공식적인 입장, 푸틴이 발표한 입장인데, 그게 사실상 조금 더 깊은 분석을 해보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수많은 이유 중에 제가 딱 이렇게 들고 싶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토는 전쟁 이전보다 지금은 전쟁이 발발하고 난 후에 훨씬 더 러시아에 가까워졌어요. 뭐 스웨덴 쪽에서도 그렇죠. 스웨덴과 핀란드. 핀란드와의 러시아 국경이 거의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의 국경이랑 거의 비슷해요. 다 있군요. 그러니까 전쟁 이전에 러시아와의 나토의 접촉은 한 400km인가? 거기는 벨라루시아 쪽에 있는 그 발트 3개국이 있잖아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 이제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와의 국경은 몇백 킬로미터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은 핀란드가 가입이 되고 나서 훨씬 더 1700km 넘는 나토와의 국경을 공유하게 됐어요, 러시아가. 아, 그러네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고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고 비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나토의 확장 때문이었으면 오히려 전쟁을 철수해야 되는 완전히 북을 치면서 이게 무슨 난리냐 이렇게 했을 텐데 오히려 아무 반응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핀란드 알아서 해라. 그게 뭐 안 좋은 행동이지만 우리가 뭐 고려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의 가입은 그 당시에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젤렌스키는 실제로 이제 EU 가입, 뭐 나토의 가입이라는 목적을 발표한 게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로서는 나토의 입장을 들어보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가입에 대한 동의한 나라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미국도 반대하고 있었고 나토의 그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반대하고 있었고, 뭐 물론 우크라이나가 듣기에 달콤한 말을 하고 있긴 했었어요. 뭐 언젠가 때가 되면 뭐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확실하게 뭐 예를 들어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이제 제시안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 내후년에 가입을 도와주겠다 라든가 이런 말은 절대 안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걸 때 종합적으로 보면 이 아. 푸틴의 이런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네. 반대라는 대목은 네. 사실상은 거짓말에 그건 가깝다. 핵심이 아닐 예, 것이다.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 핵심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교수님은? 네. 전쟁 핵심 발발에. 핵심 원인은 음. 조금 복잡한 문화 배경과 네. 역사 배경과 네. 그런 문화와 역사 배경에 나오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쉽게 풀어주시면.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그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따로 별다른 주권 갖고 있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러시아의 기성 세대는 한 명도 없어요. 일단 민족적으로는 뿌리가 같죠, 두 나라가. 뿌리는 그쵸. 네. 예, 뿌리는 말도 그쵸. 통하고. 일단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러시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어 자체도 러시아와 많이 비슷하기도 해서 예. 뭐 러시아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지만 블라디보스토크에 계셨고. 네, 뭐 그 우크라이나 말을 듣거나 네. 아니면 뭐 텍스트를 보면 한 60%에서 70%까지는 다 알아들 수 있어요. 비슷하구나. 네, 그러니까 대략 어떤 말인지 다 알고 있어요. 러시아 기성세대는 우크라이나를 별도의 국가로 보지 않는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일 때 막 60대 이상, 그러니까 지금의 푸틴의 그 세대는 소련에서 태어났고 소련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예. 뭐 벨라루시아, 우크라이나, 소위 말하는 스탄 국가들,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전혀 다른 나라라고 인지하진 않아요. 특히나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아 더욱 더 그래요. 스탄 국가들은 아무래도 너무 이질감이 커서 그러니까 거기에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르다 보니까 뭔가 이질감이 있는 반면에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아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같은 동슬라브 민족에 속해 있고 같은 종교, 같은 문화권,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라는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사고가 굉장히 뿌리 깊게 아주 심각하게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도 독립 국가가 됐는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구나. 못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푸틴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이게 아마 2010년대 초반쯤에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20세기의 제일 큰 지정학 재앙은 소련의 붕괴였다. 소련의 붕괴였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럼 붕괴 전으로 가고 싶은 건가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푸틴에게 이 우크라이나라는 존재가 중요한 게 뭐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우리나라의 일부가 지금 마치 주권을 잇는 독립된 국가처럼 행세하는 게 마음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첫 번째 기반이 되는 얘기고 거기에 위에 이제 쌓이고 있는 게 서방에 대한 불신. 서방에 대한 불신. 미국이요? 미국을 비롯해서 서유럽.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서방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미국과 서유럽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방에 대한 불신이 제일 커요. 처음에 임기 때 푸틴의 행보를 보면 누구보다도 굉장히 민주주의식을 추구하고 있었던 지도자고 서부와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와 미국이랑 상당히 사이 좋게 지내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었어요. 의견 자체를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반서방, 반미, 반유럽 그런 감정에 매우 많이 휩싸인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기초에다가 더 위에 그게 있는 작용을 했고 이유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솔직한 감정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를 형제는 또 아닌 형제? 네, 형제라고 해요. 지금도 형제라고 해요. 뭐 물론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형제자매, 그러니까 형제보다 자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매. 왜냐하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약간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러시아 사람한테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있어서 형제보다 자매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한데 뭐 어쨌든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자매 국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물론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로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매 국가, 자매 민족이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집권을 잡은 사람들은 다 나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네. 우크라이나를 해방시켜야 돼. 해방시켜주자. 네. 우리가 우리 자매를.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인식을 그런 입장, 갖고 그런 있는 인식이에요. 거예요.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그래요. 예. 거의 다 그래요. 네. 푸틴이 직접적으로 어디 가든 뭐 언론에 나오든 뭐 어디 포럼에 가서 선언하는 그러니까 연설을 열심히 좀 그러니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네. 그런 모티브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자매 국가인데 잠시 지금 올바른 역사의 길을 벗어났다. 그리고 우리가 잡아줘야 돼. 걔네들이 지금 길을 열었어. 나치가 거기는 다시 좀 번창하기 시작했는데 나치를 다 죽이고 척결하고 정산하고 이제 원곤한 그런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해방시키고 난 우리가 다음에 해방자, 구원자 역할을 하자. 예. 이런 인식이라는 겁니다. 예. 네. 푸틴이 올 봄에 5기 집권 그렇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87%의 득표율을 얻었어요. 푸틴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습니까? 일단 주작이고요. 주작이에요? 당연하죠. 다 구라고요. 그래요? 푸틴 인기 전문 좋다고. 용어로 하면 구라. 그럼 87% 구라예요? 그, 사람들 푸틴 싫어합니까 그러면? 다들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푸틴을 지지하는 진심으로 정말 우리가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게 있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없을 수가 없고. 50% 아래입니까 위입니까? 훨씬 아래. 훨씬 아래? 훨씬 아래.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보는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느낌상으로 정말 내피셜인데 제가 느낀 거로는 푸틴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한 15%에서 18% 정도예요. 러시아 국민의. 15에서 18 정도로 본다. 그런데 제가 전에 일리아 교수님 다른 방송에서 만났을 때 오늘 오프닝에도 잠깐 나왔지만 푸틴이 막 집권하자마자 그 올리가르이라고 하는 특정 계층을 막 숙청하고 경제를 그래도 좀 끌어올리고 이런 업적이 있어서 맞아요.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첫 임기 때. 첫 임기 때만. 지금은 5번째 임기잖아요. 푸틴도 바뀌었고 러시아도 바뀌었고 러시아 국민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고 같은 정권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건 매번 변해왔어요. 2000년대 처음에 이제 2000년 3월 대선부터 지금까지 이게 완전히 거의 180도로 뒤집힌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럼 지지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낮은데 그걸 왜 못 막습니까? 무력 때문인가요? 여기는 사실은 이게 설명하려면 조금 배경 지식과 어느 정도의 이제 정치학 지식이 필요한데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셨겠죠. 그래서 이게 설명하려면 매번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심리학에 보면 학습된 무기력함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게 딱 러시아 사회거든요. 보통 뭐 가스라이팅 범죄나 이럴 때 그런 표현 쓰는데. 요새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게 아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역사를 보면 자유롭고 민주주의 그런 혜택을 누리는 기간이 한 1년도 없었어요. 러시아 역사에. 1년도 없었다. 러시아의 역사는 폭력의 역사예요. 그렇습니까? 항상. 거의 블라디미르 공작 루시라는 나라를 건립했을 때부터 9세기에서 그래서 쭉 와서 그 다음에 뭐 이반 4세, 그 다음에 몽골 멍해, 그 다음에 뭐 동란의 시대, 그 다음에 벼터 태제의 제국, 그리고 제국이 1917년에 제국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 소련, 그리고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나라. 그러니까 20세기에 90년대에 정말 잠깐 민주주의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고르바초프 그때인가요? 옐친 때. 옐친 대통령 때. 근데 워낙 너무 실패한 경험이라 너무 아픈 추억을 줬어요. 러시아 국민들에게. 특히나 이제 그 당시로서는 막 이렇게 경제 사회가 한참 경제 활동을 했던 세대, 그러니까 30대, 40대 막 이렇게 제일 많이 일하고 제일 많이 돈 벌고 이런 세대가 30대, 20대, 40대잖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옐츠는
이게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민주주의, 자유, 인권 이런 말을 너무 자주 쓰므로 남용을 많이 해서 네. 민주주의는 곧 무질서, 아, 곧 무책임, 아, 곧 가난, 네. 가난함이라는 네. 것과 연상을 해버렸어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아, 그래서 이번에 그 당시에 20대, 30대, 40대였던 사람들이 지금 네. 다 50대, 60대, 그렇죠. 70대가 돼버려서 다 푸틴의 지지로 변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든 네. 뭘 하든 간에 무조건 90년대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라는 사고예요. 그 옐친의 시기는 피해야 된다. 차라리 독재지, 차라리 네. 소련과 같은 정권이지 네. 이런 무질서, 무책임, 야생 정글 같은 각자 도생이라는 시기를 네. 절대 반복하면 안 된다. 라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학습된 무기력함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잘 살아본 경험도 없고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권리가 있냐? 라는 생각까지 생각하는 그런 네. 국민의 의식이에요. 한번 뭘 해보려고 했을 때는 너무 안 좋았던 경험밖에 없는 그렇지. 것이고 지금은 심적으로는 푸틴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런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인 저항이 없는 거군요. 거기에다가 당연히 푸틴은 누구보다 이런 러시아 국민의 의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서방, 뭐 미국이나 유럽의 민주주의를 딱 상당히 안 좋은 그 측면만 뽑아가지고 예. 그걸 확대해서 막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네.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네요. 진짜. 네. 독재를 하려면 똑똑해야 돼요. 네. 독재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21년에 미국 국회의사당을 이제 침공한 그 사례가 있었잖아요.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건 러시아에서 네. 엄청나게 많이 모든 방송사에서 굉장히 자세한 디테일로 보도를 했어요. 거봐, 이게 민주주의야. 사람들이 야생 동물처럼 서로 뜯고 물고 막 이렇게 총 쏘고 이렇게 살고 싶어?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게 그런 무기력함을 더 그렇죠. 강하게 만들었겠네. 프랑스에서도 마크롱 대통령 반대 시위가 있었을 때 그 옐로우 재킷이라는 반대가 있었 그것도 굉장히 보도에. 자세하게 거봐, 나라가 마비됐잖아. 철도도 안 다니고 교통수도는 다 마비됐고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언론을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에게 계속 그거 먹이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활용되지는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해제가 곧바로 되기도 했어요. 예. 그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좀 체크하신 게 있으신가요? 공식적인, 그러니까 친정부 언론에서는 정말 언급식으로만 보도가 나왔어요.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정치적인 위기가 들어왔고 대통령이 이제 뭐 계엄령 내렸고 어떤 데도 말 그대로 거의 이제 센티멘트가 감정이 없는 그런 보도만 하고 있고. 보도만. 예. 근데 그게 친정부 언론에서 그렇고 친부가 반정부의 언론이나 뭐 진보 언론에서는 거의 전 세계와 똑같은 뉘앙스예요. 놀람. 네. 잘 사는 사우스 코리아가 갑자기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다들 너무 많이 놀랐어요. 어리둥절. 네, 너무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러시아에서도 이제 사우스 코리아를 항상 성공 사례로 꼽거든요. 그래요. 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방되고 나서 전쟁을 겪고 그 이후에는 뭐 미국과 일본의 지원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워낙 너무 부지런하고 약간 끈기가 있는 국민이다 보니까 50년도 뭐 60년도 70년도 안 되는 사회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뭐 GDP가 우간다보다 더 낮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최강 대국으로 완전히 선진국으로 발전된 나라의 사례로 항상 꼽거든요. 예. 대한민국을. 네.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이라는 이미지에 뭐 지금은 전 세계에 막 이렇게 흔들리는 뭐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K-팝에 네. 다들 기다리고 있는 지금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갑자기 계엄? 이게 왜 진짜지? 네.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논란이 많죠. 그러네요.
푸틴과 이제 2기 집권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케미스트리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예.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주제예요. 그렇죠. 예. 이것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푸틴과 트럼프가 왠지 눈이 잘 맞아서 같이 뭔가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되게 푸틴 막 띄워주는 말 많이 했었잖아요, 전에. 아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첫 번째였으면 쉽게 거기에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트럼프가 이미 미국 대통령 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첫 임기 때. 그래서 사실상 이런 말 말고 실제로 트럼프가 한 것을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반 러시아 행동이 굉장히 많아요. 우크라이나에게 제일 먼저 살상 무기를 시작한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였어요. 예. 그래서 또 러시아와 뭐 방어 체계 조약에서 탈퇴한 사람도 트럼프였고. 예. 가장 석유 가격을 굉장히 낮추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였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유세 차에 올라서 자기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달콤한 소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에 뭐 김정은과 어떻고 푸틴과 그렇죠. 어떻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당선되고 나서 그 2016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당선되고 나서 전혀 다른 거를 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유세 때 했던 공약을 사실상은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2016년 때 다시 되살려 보시면 그 당시에 트럼프가 이긴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실은 제일 큰 공약은 그거였잖아요. 멕시코의 국경과의 장벽.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쐈어요? 그러네요. 못했잖아요. 그럼 신뢰가 완전 바닥이네요. 러시아 그러니까 입장에서. 트럼프가 인기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미국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기도 하고 뭐 여러 그 내부적인 이유고 우리가 오로지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를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푸틴도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네, 한번 겪었으니까. 푸틴도 학습력이 되게 좋아요. 예. 똑똑하네. 예. 그래서 이미 지금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푸틴의 행보를 보면 막 지나치게 지난번처럼 지나치게 막 크게 막 이렇게 장선하거나 뭐 칭찬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막 샴페인 막 그렇게 마시고 이런 게 절대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트럼프의 첫 임기를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더 냉정하게 그냥 바라보고 있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면서 지금 이제 뭐 북한의 파병 또 서방의 전략무기 지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듣고 마치겠습니다. 북한의 파병은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10,000명이 거기 가봐야 그것도 실제 이제 실종의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봐야 또 뭐 거의 뭐 군기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또 무기의 사용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봐야 큰 도움이 뭐 말도 안 통하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나비 효과처럼 어떤 사람들은 뭐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게 여러모로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여러모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부작용이라든가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제일 먼저 북한은 이 10,000명을 보내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게 됐어요. 뭐 러시아에서 뭐 석유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무기 기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에서 받는 게 뭐 화폐, 뭐 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긴 게 사실은 북한이고, 그래서 북한은 외교를 되게 잘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득이다. 북한은 무조건 이겼고 이기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사실상 이 북한에 구걸하면서 북한에서 추가 인원을 부탁하는 것도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절실한 그런 대책이었고 그 자체가 확전이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바이든이 러시아 영토를 뭐 공격할 수 있는 에타캠스라든가 뭐 허락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확전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쟁을 누가 시작했고 예. 이 계속 확전 노력을 누가 하고 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해야 된다. 전쟁은 어떻게 하면 끝나나요? 이 세상에서 모든 전쟁은 네. 평화 협정으로 끝나요. 평화 협정. 항상 테이블 앉으면서 얘기를 통해서 끝나요. 다르게 끝난 전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양측이 다 만나서 얘기를 통해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 이 전쟁을 끝내야 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너무 늦어지지 않게 그런 테이블이 좀 꼭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3년째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벨야쿠프 일리아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